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됐던 북한 주민 6명이 지난 9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귀환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본인들이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보면 지금 동해, 서해 쪽으로 표류해 왔던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돌아가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협조를 북측에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응답을 해오지 않다가 네. 지난달 국무회의 때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송환을 빨리 보내라,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보내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사 측에서는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로로 보내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상을 네. 통해서 동해 쪽으로 이제 송환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상으로 보냈더니 NLL에 북한이 경비정은 보냈더라고요. 인계 지점에 이른바 마중을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상은 북한이 응답을 안 했을 뿐인 거지. No. 북한 주민들이 이런 자유의사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통일부 측에서 보낸 연락이라든지 유엔사에서 핑크폰을 통해서 보낸 연락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해서 다 듣고 있었다. 네. 결국에도 유엔사 측에서 핑크폰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어느 지점까지 갈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나온 거를 봤을 때 응답만 안 했을 뿐인 거지 사실상의 선택적으로 대응을 한 거지 실질적인 거는 사실상 대응만 안 했을 뿐인 대응을 직접적으로 안 했을 뿐인 거지 모든 거를 모니터링하면서 네. 대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뭐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북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연락망이 재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금 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전부터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항상 교착 상태가 빠질 때마다 북한이 가장 먼저 손쉽게 가시적으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연락망을 끊는 거였죠. 네. 근데 지금의 이런 걸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연락망을 끊고 재개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과 재개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락망이 끊겼다 할지라도 북한은 사실상 한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 숙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를 이번에 북한 주민의 송환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남북 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복원 다시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연락망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를 다 대변해 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또 반증해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을 향한 정부의 발언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등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데 대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를 했더라고요. 사실 네. 지난 2월에 철거가 시작됐을 당시에서는 강한 유감이다라면서 법적 조치 등도 검토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의 변화에 북한이 호응을 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그렇게 북한이 호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2019년 10월에 김정은이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금강산 지역에 있는 모든 남한 시설을 다 철거를 해라라고 네. 지시를 해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이산가족 면회소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6개월 전부터 지금 철거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금강산 지구의 이 남한의 모든 정부 시설이라든지 민간 시설을 철거를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북한이 김정은이 지시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의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갈마지구의 지금 관광지구를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7월 1일부터 이 갈마지구의 그 관광과 금강산의 관광지구를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또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마지막 남은 면회소와 관련돼서 이걸 대화를 통해서 이 시설을 보존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오랜만에 북중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제가 북중 우호 조약 64주년이었는데 북한이 북중 관계는 공고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이 북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일단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이 북중 간의 외교 수교를 맺은 지 75주년이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보통 북한이 50 해서 정주년마다 행사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그 급을 낮춰서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별로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북중 간에 좀 이상 기운이 감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는 보면 이제 이전에 했던 우리로 치면 최고 국회 부의장급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이제 부의장급이 이제 대사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전에 그런 행사와 관련돼서 교류가 됐던 급들이 복원이 됐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이 다시 북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갔느냐를 보면 여전히 좀 퀘스천은 남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액이라든지 또 북중 관계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라는 표현이 이번에 빠졌고요.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CD가 의장 성명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CVID나 CD나 똑같은 거죠. 네. CVID의 중간에 있는 VI가 빠진 그냥 CD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의 핵 포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외교적인 그런 다자의 장에서의 굉장히 북한이 CVID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다른 용어의 개념으로 이제 CD에서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해서 기존에 좀 약간 정치적으로 톤다운 시킨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CD라는 개념이 올해 처음 사용된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CVID와 CD를 좀 혼용해서 사용됐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게 바뀌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거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작년 의장 성명에서는 또 대화 지속을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대화 재개라고 표현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제사회도 그랬고 네. 또 우리 역대 정부들도 그렇고 대화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해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왔었던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는 대화의 지속, 대화 재개 이것도 역시 큰 맥락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어제 서울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미 합참의장이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하면서 이에 대한 억지력으로 삼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상의 이 한미일 이제 합참 의장 회의가 2014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시작이 됐을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 되는 막 그 속도를 내는 그 시점에서 한미일 합참 의장 회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벌써 이제 11년 차가 됐는데 11년 전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위협의 변화와 폭과 강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자 간의 최우선순위의 위협의 상대도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일 간의 3자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군사적인 대응태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보다 더 좀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안보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전시작 조건 전환 문제도 최근에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미 간에 어떻게 조건을 맞추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조건인 거죠. 네. 첫 번째 조건이 이제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 연합사의 우리가 이제 주도가 되는데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네.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런 연합 국가들의 대응 능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 거예요. 한반도 상황과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전작권 전환을 해도 네. 큰 영향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또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런 조건이 충분히 달성이 됐을 때 세 번째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제 전작권 전환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러한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 전환이 됐을 때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에게 다른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때 한반도 지역이라든지 그 동북아 지역에서의 불안정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체크가 필요하다,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지금 보면 전략 환경이라든지 네.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과 한국이 또 전략적인 셈법이라든지 또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셈법, 또 위협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각기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전작권 전환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능력이라든지 준비 사항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네. 따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입장이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1의 위협이 중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네.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주적인 능력으로 대항을 하라라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미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